제가 오늘 그 대제목은 해상풍력의 이해라고 일단 크게 뽑아봤고요. 실제로 제가 발표한 내용들을 좀 듣다 보시면 이 해상풍력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제작해서 운송을 하고 설치하고 그런 어떤 한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는 산업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전력을 생산하긴 하는데 그 과정 최종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데까지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산업들이 연관이 되는지 그거 이제 따져보면 결국 요거는 해상풍력은 해양 인프라 자산이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부제까지 넣어봤습니다. 아, 신재생 발전소로만 보통 해상풍력을 인식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데요.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선소들이 가장 잘하는 해양 플랜트, 그러니까 제작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장선상이자 중량물 특수선이 동원되는 해운 물류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교한 어떤 그 구조화된 금융이 결합된 초거대 복합 인프라 자산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슬라이드를 다음으로 넘기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다룰 어젠다인데요. 글로벌 에너지 믹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큰 트렌드에서 발생되는 수요, 그리고 리스크가 뭔지 한번 살펴보고, 이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결국 대규모의 자본이 투입이 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금리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와의 상관관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이 글로벌 시장 이 선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몇몇 국가들 그리고 한국 시장의 상황들 그런 것들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 파트 3에는 이 해상풍력 발전기 구조물의 타입이 서로 이제 고정식과 부유식으로 나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를 생산하는 데까지 있어서 이 해상풍력에 대한 밸류 체인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실제로 가동 중인 프로젝트 단지를 한번 보시면서 이 단지가 어떻게 배열이 되는지, 왜 그렇게 배열을 해야 되는지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트 4하고 5에는 저희가 금융적인 내용들을 조금 넣어놨는데요. 주로 사업 개발하고 금융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제 이 안에는 개발 절차는 어떻게 되고 공급망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리고 디벨로퍼가 보통 그 특수목적 법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떤 이해관계자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국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고정가격 경쟁 입찰이라고 하는 제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상풍력이 해양 융합 복합 인프라 자산 또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왜 그런지 지금 요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단지를 개발하려고 하면 수천 톤 규모의 구조물과 터빈을 적치하고 사전에 일단 그 운송하기 전에 조립할 배후 항만이 적기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운송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선박이 필요하고요. WTIV, 윈드 터바인 인스톨레이션 베슬이라고 하는 설치 선단도 필요하고, 나중에 단지가 다 조성이 되고 운용이 되게 되면 한 20년에서 25년 정도 정기적으로 O&M, 그러니까 유지 보수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가용이 돼야 되는 선박들, SOV, 서비스 오퍼레이션 베슬이라고 해서 실제로 해상에 투입되는 인원들을 먹고 자고 하는 숙소가 있고요. CTB라고 해서 크루 트랜스퍼 베슬, 유지 보수 인원들이 왔다 갔다 이동하는 그런 작은 소형 선박들도 있기 때문에 해운 산업과도 앞으로 연관되어서 시장이 형성될 아주 유명한 그런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작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그 빅3 조선소들 그리고 중형 조선소들 보면 해양 오프쇼어 플랜트 오일 앤 가스 쪽 산업을 예전에 그 수행을 많이 하면서 쌓아왔던 노하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같이 이런 그 먼 바다에서 운용이 돼야 되는 그런 기술들이
태양 플랜트 그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조선소들과 해양 플랜트를 수행했던 어떤 그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큰 강점으로 작용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금융적인 측면을 보시면 아, 지금 이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그러니까 20년 이상 장기 흐름을 어, 계속해서 창출을 해나가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금융하고 보험의 영역도 앞으로 좀 많이 개발이 되고 그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해상풍력 시장의 본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 구체적인 데이터를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글로벌 시장하고 한국 시장에서 어, 그 신재생 에너지를 포함한 모든 발전원들, 이 발전원들에 대한 추이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결국 이게 에너지 믹스라고 하는 국가 전력 시스템 정책과 맞물려집니다. 지금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제가 딱 세 연도만 그 데이터를 뽑았는데 어, 예전부터 사실 보면 그 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보통 화석연료 기준으로 해가지고 발전을 많이 해왔었는데요. 어, 이제 그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화석연료에 대한 그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고 그 자리를 중간재적인 성격으로 가스나 원전들이 좀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나 아니면 뭐 다른 일련의 사태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의 화석 원료들을 에너지를 수입해오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큰 외부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 실제로 우리 경제 성장률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안보 차원에서의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비율을 점점 높여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필요성이 많이 대두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전후로 해서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어떤 그 트렌드, 기조들이 많이 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목표들을 충족하기 위해서라도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 필요성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글로벌 발전 비전 보시면 이제 태양광하고 풍력이 대표적인 이제 신재생 에너지 발전원이죠. 2015년 5%에서 2024년 15%까지 이렇게 좀 많이 상승을 해왔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뭐 글로벌하고 다르긴 하지만 이 석탄, 원전, 가스, 신재생에너지 네 개 카테고리로 봤을 때 이 전력에도 기저 전원이 있고 피크 전원, 그러니까 중간에 좀 유연성 있게 발휘할 수 있는 전원,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확대해야 될 이 전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기저 전원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 전기 생산량, 소비량들이 굉장히 많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밑바탕에 어, 많은 양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어떤 에너지원, 그게 석탄, 화석연료와 원전입니다. 이것들이 전원 역할을 차지를 하는데, 어, 기저전원이 싼 값에 많은 양을 그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할 수 없는 이유는 환경오염 문제도 있겠지만, 이 기저전력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발전을 시작하면 그 전력량을 줄였다가 올렸다가 유연성 있게 대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그 전력 조절이 유연성이 있는 이런 풍력과 태양광을 중간에 끼워 넣음으로써 전력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력 시장에 좀 더 유연성을 부여하는 그런 지금 기조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드렸던 석탄과 에너지, 뭐 신재생 에너지, 이제 보시면 이 이용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용률이라고 하는 거는 설비 용량 대비해서 실제 전기를 생산해내는 어떤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용률이 최대 95% 정도가 되는데, 이게 실제 정기적인 어떤 정비 기간을 제외하고 90% 이상 이렇게 상시 가동되기 때문에 이용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뭐 석탄, 뭐 가스 이런 것들도 비슷한 이유들도 있겠지만 이제 그 빠져나간 어떤 열 손실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석탄이나 가스는 상대적으로 원전에 비해서 이용률이 좀 낮고요. 태양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태양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발전하는 연료의 비용 자체가 거의 없죠.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태양광 같은 경우는 낮에만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 낮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신재생 에너지에서 태양광 대비해서 해상풍력이 조금 더 장점을 가지는 게 뭐냐면 이용률이 높다고 하는 건데요. 이 이용률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먼 바다에서 생산을 했을 때 발전기를 돌릴 수 있는 풍질, 풍량 이런 것들이 얼마나 풍부하고 우수한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글로벌 시장, 해외 시장, 특히 북해 시장, 북해 바다 같은 경우에는 파도가 많이 치고 바람이 많이, 죄송합니다. 파도는 아닙니다.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된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이용률은 40에서 50% 정도 차지하는데, 상대적으로 한국의 앞바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북해 바다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제 풍량이나 풍질이 조금 낮기 때문에 이용률이, 좀 낮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한국에서 해상풍력 시장이 좀 활성화가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뭐 한 최대 40%까지 나올 거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대규모 상업화 발전단지가 이제 조성이 되고, 장기간 동안 운영이 되면서 데이터베이스가 쌓이게 되면, 이 실제 이용률이 좀 그 수정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요거는 제가 원전만 지으면 뭐 계속 해결되는 거 아니냐, 석탄하고 같이 좀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추가로 말씀드리면,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용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더 이제 많이 지으면 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신규 건설을 위해서 입지를 확보하려고 하면 주민 반대나 이런 지역 사회의 어떤 반발에 많이 부딪힐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인허가나 시공에 따른 건설 기간이 길게 소요가 된다. 이런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환경오염 문제하고 나중에 그 폐기물을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출력 조절, 그러니까 유연성이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상풍력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양광하고 육상풍력을 대비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일단 해상풍력은 요 태양광이나 육상풍력에 비해서 세 가지 정도의 상업적 메리트가 확실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 수용성인데요. 육상 같은 경우에는 소음이나 경관에 대한 어떤 민원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상대적으로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먼 바다에서 발전을 하기 때문에 민원에 대한 어떤 정도나 그런 것들이 낮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상대적으로 좀 용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설비를 대형화하는 데 있어서 태양광이나 육상풍력은 한계가 있지만 해상풍력은 아직까지 좀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육상에서 해상 풍력을 한다라고 하면 설치할 때 부품, 그러니까 엄청난 사이즈를 자랑을 하는 그 날개, 블레이드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동을 할 때 도로에 대한 어떤 제약도 상당히 많고 터널 같은 데도 사실 지나갈 수 좀 없는 그런 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바다를 통해서 그런 어떤 부품들을 운송을 하고, 해상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기 제한에서 조금 자유롭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용률, 그러니까 발전 밀도입니다. 동일하게 1기가와트를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바다에서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풍황이 우수하기 때문에 실제 전력 생산량 기준해서 해상풍력이 육상 태양광보다 한 2배에서 3배 정도 우수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리스크 매니지 관점에서 봐야 될 게 바로 이 금리인데요. 해상풍력 개발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변수 중에 하나가 금리입니다.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이 카펙스, 그러니까 투입되는 어떤 그 자본 지출 비용이 초기에 상당히 높게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설비들이 이제 그 제작이 돼야 되고 해상에 설치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준공 전까지 금융 입장에서 보면 뱅커빌리티가 상당히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 이게 준공이 되고 나서 20년 이상 전기를 안정적으로 생산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수익을 바탕으로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이제 이자 상환이나 원금 상환들이 워터폴 이론에 의해서 이제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상환이 되기 때문에 어, 이제 이 금리가 좀 낮아야지 해상 풍력이 활성화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차트를 보시면 글로벌 시장에서의 금리 2015년부터 지금 2024년까지 금리 추이를 제가 평균적으로 좀 조사를 해서 해봤는데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조금 더 뒤까지 금리가 최저 수준으로 좀 낮아졌죠. 그런데 이 이후에 이제 금리가 다시 좀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답니다. 그거에 거의 반비례해서 해상풍력 설치량이 누적적으로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반비례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되고 나서, 실제 그 단지가 준공되기 전까지는 한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데, 특히 예전에는 더 시간이 오래 걸렸었습니다. 그런 시차들이 조금 반영이 되면, 예를 들어서 이게 금리 최저점이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보통 준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앞 단계에서는 이제 이 금리 부분이 뭐 조사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만 초창기 이제 해상 풍력에 대해 있어서 이제 초창기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직까지는 매칭이 완전히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리가 보통 해상 풍력에서는 한 1% 정도만 상승을 해도 이자 비용이 한 수천억씩 이제 불어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결국에는 LCOE라고 하는 Levelized Cost of Electricity, 그러니까 균등화 발전 단가라고 하는 상승으로 직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최근에 이 2022년 말에서 23년 정도 될까요? 금리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갔었던 이 시점에서 글로벌 프로젝트들 파이프라인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것들이 실제로 준공까지 착공해서 준공까지 이어지지 않고 좀 많이 줄줄이 연기가 됐고 했었는데 이제 주된 이유가 바로 이제 금리 상승 있었기 때문에 이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실제 자기네들 발전에 대한 어떤 수익성이 안 나왔다. 그래서 프로젝트들이 많이 조금 빠그러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마켓 시어를 한번 보시면요. 누적 설치 현황에 대한 건데요. 중국이 압도적입니다. 2025년까지 집계를 했을 때 한 48.4기가 정도 차지하고 있고 중국을 제외하면 영국으로 대표되는, 그러니까 이 유럽 시장이 지금 해상풍력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대만이 약 5기가와트 정도로 해서 좀 그 약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지금 대한민국 해상풍력 시장에서 가장 벤치마킹을 해야 될 국가가 대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그 해상풍력이라고 하는 분야는 한 2008년에서 2009년 정도인가요? 그때 대만보다 저희가 더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오히려 뭐 글로벌 지금 이렇게 수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 이런 국가들보다 우리가 더 먼저 시작을 했지만 제도적인 어떤 그 미비 그리고 해상풍력 이 정책 육성에 대한 어떤 정책 미비 뭐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로 인해서 우리가 시작은 먼저 했지만 사실상 이렇게 출발을 못했기 때문에 많이 뒤처진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만 같은 경우에는 늦게 시작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신재생 에너지, 특히 해상 풍력으로 대표되는 신재생 에너지를 확실히 좀 육성을 하는 그런 어떤 정책들을 많이 펼쳤고요. 대표적인 예가 무조건 해외에서 수입하지 않는다. 국내 기업을 우선적으로 육성을 한다라고 하는 어떤 제조업적인 관점과 선진 해양 아, 선진 금융기법들을 해외에서 자금을 유치한다. 이런 부분들이 결합이 돼서 단기간 동안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해서 가장 최근에 작년 하반기 때 전남 지역의 전남 해상풍력이라고 하는 약 100메가와트짜리 이때까지 그 조성된 상업화 단지 중에 가장 큰 게 100메가입니다. 그 100메가가 합쳐져 가지고 이제 한 350메가와트 정도가 되는데요. 현재는 조금 미미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 파이프라인은 상대적으로 많거든요. 개발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많기 때문에 업사이드 잠재력이 아직 엄청 크다. 이렇게 반대로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주요 내용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요. 어, 중국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글로벌 공급망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영국이나 북해 연안국들, 대만이 견인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주된 특징이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정책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앞으로도 많이 바뀔 거고요. 기존에는 민간 기업들이 A부터 Z까지 다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지도 선정을 해야 되고요. 그 사업지에서 바람이 제대로 부는지 풍향 조사도 해야 되고 그 풍향 조사를 가지고 아주 수십 가지의 인허가를 수십 곳의 주무부처를 찾아다니면서 허가를 맡아야 되고 군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민 보상, 민원도 해결돼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끝나서 고정가격 경쟁 입찰이라고 하는 전력 판매, 중장기 전력 판매 입찰 시스템에 입찰을 해서 통과가 되면 그 전기를 팔아먹을 수 있는 오프테이커하고 협상을 해야 되고 하여튼 이런 그런 지난한 과정들을 다 민간 기업이 다 부담을 했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정부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해상풍력 특별법이라는 걸 지금 올해 초에 발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주된 골자가 사업지를 정부에서 먼저 개발하고 해서 민간 기업자들한테 이제 그 입찰을 통해서 할당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앞 단계에서 입지 선정부터 뭐 인허가, 민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상당 부분 어려웠던 그런 보틀렉들이 좀 많이 풀리고 단기간에 해상풍력 단지를 좀 조성을 할 수 있다. 그런 장점들이 좀 앞으로 기대가 되고요. 민간 기업들이 최근에 계속 참다가 그 꾸역꾸역 이제 사업 개발이 되겠지 하고 참다가 뛰쳐나간 그런 메이저 기업들도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 중에 이제 쉘, 토탈, 그리고 이제 뭐 에퀴노르 이런 그 전통적인 오일앤가스 시장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이제 좀 그 많이 개발을 하려고 했던 그런 돈 많은 어떤 메이저 개발사들도 많이 나갔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도 지금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정부에서도 그러면 공공기관 주도로 단지를 좀 개발시키자라고 해서 한국전력 한전, 그러니까 한전이라고 하죠. 한전의 자회사가 한 다섯 여섯 군데 정도가 있는데 거기를 젠코라고 부릅니다. 뭐 영어로 좀 줄여가지고요. 그러니까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부발전, 뭐 서부발전, 뭐 수력 원자력 등 이런 공공기관들이 지분을 일정 부분 참여를 해서 단지를 많이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은 권역별, 그러니까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으로 해가지고 주요 파이프라인을 제가 조사를 한번 했는데요.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정부에서 가장 좀 그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 지역이 이 서해안, 전남 지역을 포함한 이 서해안입니다.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정책과 연계를 시켜가지고, 전기를, 신재생 에너지를 대규모로 발전을 시켜서 전기 사용량이 많은 수도권 쪽으로 송전망을 갖춘 다음에 이제 그 올려 보낸다라는 어떤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개념과 결합을 해서 지금 이쪽에는 굉장히 좀 활기차게 사업 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고요. 뭐 그 국내 전역으로 봤을 때는 주요 개발사들이
해외 개발사들이 아직 많이 나가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래도 해외 개발사들이 있습니다. 해외 개발사들, 그리고 국내 건설사들도 지금 개발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전 공기업도 정책적인 어떤 그런 기조에 따라서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징들을 보시면 이 해안에 따라서 좀 특징들이 있는데요. 이 서해안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수심이 좀 낮죠. 그리고 뻘밭이 많기 때문에 인근 연안을 중심으로 해서 설치 수심이 낮은 고정식을 대규모 단지로 조성을 하려고 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고요. 남해안 같은 경우에도 뭐 서해안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정식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남해안 같은 경우에는 이 어업 구역들이 많다 보니까 이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어떻게 공존을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아, 조금만 나가도 수심이 확 깊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 부유식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이 주로 울산 앞바다 쪽으로 해가지고 많이 지금 개발 예정이 돼 있는데, 부유식, 그러니까 고정식이 아닌 수심 위로 띄워서 개발하는 부유식 해상풍력을 많이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이 기술적인 성숙도도 그렇고 발전 단가가 고정식 대비해서 부유식이 많이 높기 때문에 지금 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정부에서는 우선적으로 이 서해안을 중심으로 고정식을 먼저 개발시키고 이후에 이 동해안, 이 부유식 쪽을 좀 더 개발을 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는 해상풍력 발전기의 타입인데요. 아까 제가 여기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고정식과 부유식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고정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수심 한 60m 이내의 인근 바다에서 설치가 되는데, 요새는 이 고정식 발전기 같은 경우에도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한 수심 한 80m 정도까지는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정식 같은 경우에도 보면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모노파일, 자켓 타입이 있는데, 모노파일은 이 영어에서 표현되는 것처럼 단일 기둥, 하나의 기둥으로 설치가 되는 겁니다. 제가 잠깐 뒤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 여긴 없네요. 죄송합니다. 모노파일 타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자켓 타입, 격자형 구조로 돼가지고 요렇게 생긴 겁니다. 요 밑에 하부 구조물인데요. 다리빨이 3개 또는 4개로 형성된 요런 고정식 타입도 있습니다. 현재 부유식이 상대적으로 좀 상업화가 덜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이나 한국 시장, 해상 풍력을 많이 하는 단지에서 주로 구성되는 어떤 타입이 90% 이상이 고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수심이 지금 여긴 60m입니다만 실제로 울산 지역 앞바다에서 개발되는 어떤 수심은 보통 100m가 넘습니다. 그런 깊은 바다에서 부유식이 적용이 되는데 뭐 반잠수식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TLP라고 하는 게 있고 뭐 스파형 타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요 반잠수식이라고 해가지고 바다 위에 띄워놓고 모어링 라인으로 해저 밑에까지 고정을 시키는 그런 방식을 좀 채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유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해양 플랜트 경험이 많은 우리나라 메이저 조선소들의 노하우가 앞으로 굉장히 좀 많이 요구가 되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요거는 해상풍력 밸류 체인인데요. 어, 이 아이템별로 제가 조금 나눠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말로 설명을 하면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그림을 넣어봤는데, 어, 오른쪽부터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해상풍력 발전기를 설치하기 위한 어떤 부품들이 운송이 돼서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그리고 여기 상부 타워, 블레이드가 설치가 됩니다. 설치가 되면 이 발전기는 주요 목적이 전기를 생산을 해야 되겠죠. 그 전기를 생산하게 되면 그거를 옮겨 나를 수 있는
케이블이 필요하기 때문에 케이블 설치 선박이 와서 각 발전기 사이를 케이블로 연결합니다. 그러면 해상풍력 발전 단지가 이렇게 뭐 한 개, 두 개의 어떤 발전기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수십 개의 그 발전기가 모이는 하나의 단지가 형성이 되는데 그 각각의 전기가 바로 다이렉트로 육상으로 쏘아지는 건 아니고요. 중간에 해상 풍력 변전소라고 하는 오프쇼어 서브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구조물을 하나 더 세웁니다. 여기에서 이 해상 풍력 변전소가 하는 역할은 각 발전기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모아서 그것을 승합을 시켜줍니다. 그 이제 전력을 바꿔줘 가지고 높은 전력으로 송전 케이블을 통해서 육상 변전소에 송전을 시켜주게 되면 육상 변전소에서는 그것을 다시 한번 전압을 이제 바꿔서 우리가 실제로 쓰고 있는 일단 전력망으로 다 전기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큰 밸류 체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조금 수그러들긴 했습니다만, 이 그린 에너지를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어, 그, 그린 수소를 만들겠다. 또 이런 그 목표들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수소랑 연결하는 데는 조금 무리사항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해상풍력에서 생성되는 이런 전기들 같은 경우에는, 어, 유연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게 전기가 많이 생산되는 경우에, 전력망을 통해서 지역으로 이게 이제 송전이 돼야 되는데, 이 전력망 같은 경우는 지금 대대적으로 조금 개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형성된 전력망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추가로 전기를 더 많이 생산해서 나를 수 있는 어떤 여력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해상풍력 단지에서 전기를 생산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 전기들이 그리드를 통해서 어, 100%다 옮겨질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출력 제한이라고 설명이 되는 건데요. 출력 제한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껏 이 해상풍력 단지를 지어놨는데 싼 가격에 전기를 돌린다고 하더라도 그게 실제로 우리가 쓰는 이 과정까지 아니면 산업계까지 연결이 되지 못한다. 이건 큰 손실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ESS라고 하는 저장 장치 산업까지 같이 개발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이 그러니까 발전기가 얼마나 큰지 제가 다시 한번 비교를 드릴 텐데요. 지금 시장에서 어, 좀 많이 사용되는 게 14메가에서 15메가와트급 터빈인데요. 이게 하부구조물하고 상부구조물하고 합쳐졌을 때 높이가 한 280m 정도가 됩니다. 63 빌딩이 한 250m 정도가 되고요. 아프라막스 탱커도 한 250m 정도 되고, 그거보다 큰 게 VLCC죠. 이게 뭐 최대한 330m가 되는데, 그러니까 VLCC를 제외하고 아프라막스 탱커하고 63 빌딩 높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상당히 거대한 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15메가와트 해상 터빈 한 기가 생산하는 전기는 연간적으로 약 2만 가구의 전기 소비량을 커버할 수 있는 어, 그 전기를 생산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500메가와트 단지가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요게 최대한 50만 가구, 그러니까 중소도시 하나의 연간 전력 소비량을 다 커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기가와트 같은 경우에는 약 100만 가구의 연간 전력 소비량을 커버를 할 수가 있는데 이 1기가와트 단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원자력 발전 개발하는 게 한, 한 기가 한 1기가 정도 용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상풍력 단지에서 1기가와트 단지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를 원자력 한 기로 치환을 하셔도 됩니다. 그만큼 이제 바다에 원자력 발전소 한 기에 맞먹는 초거대 자산이 이제 바다 위에 떠서 전기를 생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참고로 제가 하나 넣어놓은 건데요. 단지를 어떻게
배치를 하는지 이게 결국에는 이제 수익성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조금 부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지금 여기 폰트가 좀 잘못 나왔는데요. 이거는 특정 이 프로젝트의 단지 구성이 이렇게 된 건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예시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 해상풍력 단지는 이렇게 발전기와 발전기 사이로 종방향과 횡방향으로 일정한 간격을 띄워놓고 배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로방향, 종방향 같은 경우에는 한 기당 약 1.3km에서 한 1.4km 정도. 그러니까 이게 6기가 들어서면 제일 왼쪽 발전기부터 제일 오른쪽 발전기까지 약 7km 정도가 됩니다. 엄청나게 길죠. 그리고 횡방향으로는 668m, 그러니까 요 위에서부터 요 밑에까지 발전기가 약 1.3km에서 1.4km 정도의 간격이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그죠. 15기의 해상풍력 발전기가 배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이런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좀 배치를 하는 이유는 후류 효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배치를 하는데요. 앞에 터빈이 이제 바람 방향이 이쪽이라고 보면 앞에 설치되어 있는 터빈들이 바람 에너지를 먼저 흡수하고 나게 되면 이 남은 바람들이 뒤로 갈 때 풍속이 이제 감소하고 난류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요 뒤쪽에 2열 이후에 후면에 배치된 터빈들은 바람의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어, 그 발전 효율이 떨어지고 어, 또 피로도도 상당히 가중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배치를 일정한 간격을 놓고 이제 설계를 하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게 나중에 뒷단계 가가지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할 때 이 단지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해상풍력 발전기의 발전 효율이 얼마나 되니? 라고 물어봤을 때, 이런, 레이아웃이 상당히 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이 프로젝트의 수익성까지도 결정질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개발 절차에 대해서 제가 좀 짤막하게 정리를 해 놓은 건데요. 보통 시작부터 요 건설해서 이제 실제 전기가 생산되는 데까지 한 최대 10년 정도 오히 이제 어떤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또 소요되는 아주 어떤 장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입지랑 풍황을 조사를 해야 돼서 바다에 가면 이 풍향 계측기란 걸 꽂아 놓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그 전라도 녹동항에서 제주도를 가는 배를 한번 타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배를 타고 이제 가다 보면, 이제 막 그 녹동항을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해상에 뭐가 하나 딱 꽂힌 게 보입니다. 되게 큰 게 하나 꽂힌 게 보이는데, 그게 국내 건설사에서 그 인근 지역에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꽂아놓은 풍량 계측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컨셉 설계하고 이 발전 사업을 우리가 할게요라고 이 수년간의 데이터를 얻은 이 풍향 계측기에서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발전 사업 라이센스를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설계 부분이나 각종 인허가에 대한 이제 행위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요. 이것들이 100%는 안 끝나도 중요한 어떤 그 인허가들이 상당 부분 끝났다. 아니면 협의가 완료가 됐다라고 하면 실제로 전기를 판매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정가격 경쟁 입찰이라고 하는 이런 비딩 시스템에 참여를 해서 낙찰이 돼야 됩니다. 요 고정가격 경쟁 입찰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여러 발전원들에 대한 입찰 시장이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뭐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육상풍력, 해상풍력 이렇게 시장이 지금 별도로 각각 이게 이제 구분된 시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낙찰을 받게 되면 이
이 단계, 앞 단계부터 금융기관들하고 이제 이 프로젝트의 수익성이나,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해서 협의를 하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자금 조달을 해줘도 되겠네, 대출을 해도 좋겠네라고 판단할 수 있는 크리티컬 포인트가 바로 요 단계입니다. 실제로 개발을 해왔던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수익성이 이만큼 나오니까, 우리는 이 정도 금액으로 넣어서 낙찰을 받으면 되겠다. 결국 그게 수익성이 어느 정도, 내부 수익률, IRR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나왔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금융기관들은 요때, 요때,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진행 사항들을 파악해서 파이낸싱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파이낸싱이 완료가 되면 특정 시점부터 단계적으로 자금이 인출이 돼서 실제로 프로젝트가 조성이 되는 어떤 그 마일스톤에 자금이 투입이 되겠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건설이 되고, 해상풍력단지가 건설이 되면 그 뒤에 상업운전, 그러니까 전기를 실제로 생산을 해서 20년 또는 25년 동안 전력을 판매한 그런 대금으로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원리금이나 이자 상환, 그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이해 관계자들이 누가 있는지 한번 보실 건데요. 인허가를 주도하고 자본금을 대는 어떤 개발사. 그러니까 이 자본금을 댄다고 하는 거는 100%의 자본금이 아니라, 보통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는 뭐 한 뭐 2대 8, 20대 80, 뭐 30대 70, 이런 식으로 개발사가 이제 자기 자본을 어느 정도 투입을 하는데, 이제 그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본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적이나 제도적인 어떤 기반을 수립하고 제공하는 정부하고 지방 자체 단체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작이나 시공을 담당하는 이 EPC, 엔지니어링, 프로큐먼트, 컨스트럭션, 요걸 하는 이제 주체가 있고, 그 밑에 우리 협력업체들 또는 각각의 어떤 컴포넌트 파트별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제작업체, 설치업체, 뭐 특수선 운영업체, 유지보수업체, 이런 업체들이 다 여기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위에 해상풍력 개발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사업 계획서나 어, 사업 계획서나 계약서, 그리고 기타 자료들을 담보로 해가지고 수익성을 판단해서 금융대출을 해주는 금융단이 구성이 되고 있고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정가격 경쟁 입찰에서 낙찰이 되게 되면 전기를 사주는 주체가 바로 이 오프테이커입니다. 한 20년에서 25년 동안 고정 가격으로 매입을 해주는데, 대부분이 한전이나 한전 자회사들, 우리가 젠코라고 부르는 한전 자회사들, 그리고 아리백을 달성해야 되는 대기업들,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나 포스코 같이 이런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쓰는 전력을 일정 부분을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써야 된다 하는 어떤 그런 요건들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해상풍력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사가기도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그 물류나 항만 쪽에 계시는 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해상풍력은 본질적으로 해운 물류에 대한 비즈니스입니다. 거대 구조물을 이제 적기에 운송하기 위해서 헤비리프트 베슬이 필요하고요. 근데 지금 요게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마샬링 포트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실제로 제작은 어떻게 하더라도 이쪽에서 이제 뭐 터빈이나 하부 구조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제작을 하더라도 실제로 그 설치 사이트에 납품이 되기 전까지 적재, 보관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이제 조립을 해야 되고 사전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배후 항만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실 수년 전부터 그런 것들을 많이 협의를 해와서 조성이 된 게 목포 신항만 그거 하나뿐이고요. 부산 신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뭐 항만은 아니죠. 컨테이너 전용
항만이 대다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앞으로 이런 마샬링 포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돼야 될 거고요. 포항 영일만 신항 그리고 뭐 복수의 신항에서 지금 그런 것들이 개발이 돼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면적 같은 경우에도 축구장 진짜 수십 개 크기의 배우부지가 필요하고 또 이 무게들이 상당한 어떤 부품들이나 구성품들이 보관이 돼야 되기 때문에 베어링 캐파시티 그러니까 그 땅에 대한 기반 지지력이 굉장히 많이 좀 확보가 돼야 되는 그런 특수한 상황입니다. 이 항만이 확보가 안 되면 프로젝트 전체 조달 일정이 사실 지연될 수밖에 없고요. 이 선박이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운송 파트, 항만 파트, 이 부분이 지금 서플라이 밸류 체인에서 지금 상당한 보틀렉이다라고 지금 요새 좀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 ONM 부분을 보시면 윈드 터바인 인스톨레이션 베슬, 그러니까 이 터빈을 설치하는 전용 선박과 유지보수를 위해서 인력을 나르고 숙식 시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해상에서 좀 머무를 수 있는 어떤 선박 SOB 인력을 나르는 CTV 이런 선박들이 앞으로 수요가 많이 좀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음, 그 해상풍력 단지의 라이프 사이클하고 사실 거의 매칭이 됩니다. 해상풍력이 20년 동안 운영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이런 그 SOV나 CTB도 20년 동안 운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제 이런 선박들에 대한 계약은 터빈 업체가 됐든 아니면 개발사가 됐든 주체가 뭐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겠지만 20년 또는 20년 또는 25년 정도의 장기 용선 계약이 맺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해운업에서 보면 COA 장기간 화물 운송 계약을 맺는 거하고 좀 똑같은 어떤 그런 성격을 가지는데 앞으로 요 시장도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약 구조도 한번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크게 EPC 계약, 그러니까 싱글 컨트랙트하고 멀티 컨트랙트라고 하는 이렇게 두 가지의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EPC 컨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턴키라고 보통 많이 부릅니다. 키를 한번, 그러니까 자동차 키든 기계든 키만 돌리면 바로 가동이 될 수 있게 한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실제 계약에서는 개발사가 EPC, 그러니까 설계, 프로큐어먼트, 구매, 컨스트럭션, 시공까지 할 수 있는 업체를 다 한 조를 꾸려서 그거를 리딩을 이제 쓰는 업체한테 그냥 계약을 일괄적으로 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 설계나 조달이나 시공에 대한 역할도 이 주체가 다 하고 거기에 대한 리스크도 다 이쪽으로 이전이 되는 겁니다. 요거에 대한 장점은 방금 제가 소개드렸던 것처럼 개발사에서 안아야 되는 관리에 대한 리스크, 이 단지를 개발하는 데 생기면서 발생되는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책임 소재가 명확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냥 EPC 너네가 다 책임져야지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봤을 때 금융권에서 봤을 때는 좀 선호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단점은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EPC가 다 져야 되기 때문에 EPC가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을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카펙스가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고 이 EPC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통합 역량이 요구가 되는데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이 지금 해상풍력 시장이 아직까지 완전하게 활성화가 안 돼 있고 상대적으로 해외 개발사보다 좀 역량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이 기업들이 사실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좀 특성이 있고 반면에 그러니까 복수의 발주를 주는 거는 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그 밸류 체인에서 아이템들이 다 있을 거지 않습니까? 해상 변전소를 만드는 업체, 하부 구조물 만드는 업체, 케이블 만드는 업체, 설치하는 업체, 유지 보수하는 업체, 각각의 패키지들한테 개발사가 따로 계약을 맺는 겁니다. 이게 대한 장점은
발주처가 직접 이 하나하나의 서플라이 체인들을 다 컨택을 해서 계약을 맺기 때문에 사업비가 절감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영국 UK나 유럽 시장 그리고 대만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런 복수의 멀티플 계약을 하는 추세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해상풍력 단지를 장시간에 걸쳐가지고 많은 레코드를 쌓았고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많이 얻었기 때문에 발주처 개발사가 실제로 그거를 어, 복수의 업체들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는 거죠. 단점으로는 간섭 인터페이스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이에 대한 리스크들을 개발사가 다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터빈이 다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부 구조물이 생산이 안 됐다거나 하부 구조물은 다 생산해 놨는데 설치 선단이 안 온다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각각의 어떤 서플라이 체인이 자기 역할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그 프로젝트 타임라인에 맞춰 가지고 실행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리스크들은 발주처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 시장에서 지금 그 고정가격 경쟁 입찰을 할 때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형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쪽에서 중점적으로 사실 검토하는 핵심 지표는 단순합니다. 일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어떤 고수익이 아니고 향후 20년, 20년, 25년 동안 부도 리스크 없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그 현금 흐름이 창출되느냐 이건데요. 이거를 보장하는 구조가 정부의 고정 가격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S&P라고 부르는 시장 전력 도매가에 더해서 인센티브 기업, 그러니까 REC라고 하는 거는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고정 가격과 인센티브를 합쳐서 실제로 계약을 맺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시장 가격이 아무리 폭락을 해도 자기네들이 장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가지고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정산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개발사 입장에서는 매출에 대한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고정가격 계약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가지고 정부에서 풍력 고정가격 경쟁 입찰을 연 1회 시행하던 거를 작년부터 연 2회 시행해서 풍력이나 육상풍력, 뭐 태양광 이런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량을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다른 여타 입찰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S&P하고 REC를 개발사들이 각각 프로젝트의 특성에 맞게끔 산정을 해서 내부 수익률까지 고려한 특정 금액을 냈을 때 최저 입찰 금액을 제시한 사업자의 프로젝트가 선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는 제가 그 주변에 금융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좀 그 자문을 얻어서 부족하지만 좀 추가를 한 자료인데요.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해상풍력 시장에서 조성된 단지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완료된 단지에서 PF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지금 이제 대규모로 조성을 하고 있고 할 예정인 프로젝트에서는 PF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실제 착공 직전까지 갔다가 지금 PF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프로젝트는 뭐가 있는지 이렇게 크게 카테고리 세 개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아, 여기 전남 해상풍력 단지를 보시면요. 100메가가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어,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 5월 달에 조성이 됐고, 현재까지 가장 크게 조성된 상업화 단지 중에 하나고요. 앞으로 이 신한우이나 완도구밀, 나궐, 이런 300메가와트급 이상의 단지들이 형성이 되면, 앞으로 그 누적 설치량이 우리나라가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음,
전남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COD, 그러니까 상업운전을 개시를 해서 대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 중이고요. 제주 한림 해상풍력도 조성이 완료가 됐고 지금 PF 이제 전액 인출이 됐고 이제 원리금을 상환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이 전남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SKENS라고 CIP가 코펜하겐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 그러니까 덴마크 쪽의 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자금이 많기 때문에 PF를 자체적으로 좀 해결한 걸로 알고 있고, 제주 한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순수 국내 자본으로 대주단이 결성이 돼서 했던 첫 사례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내년 이후로 이제 착공이 또는 완공이 예상되는 프로젝트들 중에서 현재 영광 나골이라고 하는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지금 PF가 된 줄 알았는데 지금 아직 안 됐더라고요. 보통 착공되기 전에 PF가 좀 완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PF를 하기 위해서 지금 뭐 최종 약정까지 하고 좀 조율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지금 신한은행하고 스탠다드 차터드가 대주단으로 좀 나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그러니까 지금 이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다 드리긴 힘들지만 통상적인 PF의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해상풍력 단지가 조성이 되기 전에 이제 그 PF가 보통 완결이 돼야 될 건데 어떤 프로젝트는 프로젝트가 아직 착공하기 전에 PF를 종결 지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프로젝트들은 보면 이미 그 건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F가 안 됐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준공, 그러니까 이 단지가 다 조성되고 나서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그 자금 소싱을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대환을 하는 그런 구조로도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보면요. 그런 좀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 것 같고 어, 또 지금은 국가에서 정책 자금을 좀 많이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서 정책 자금과 이 그 민간에서 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그런 펀드들을 좀 많이 투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완도금일 해상풍력이나 야월 해상풍력들을 보시면요, 이런 국민 성장 펀드라고 해가지고 선순위로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저리인 정책 자금을 먼저 투입을 하고 단계별로 이제 이런 후순위로 민간 금융기관에서 일으킨 이런 자금들을 투입하는 그런 것들을 좀 그 형태들을 많이 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 이런 프로젝트들에 대한 형태들이 많이 좀 이런 형태에 대한 어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좀 많이 일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도 조금 더 그 스터디가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반면에 어, 이 착공 직전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멈춘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규모가 큰데 총 사업비가 뭐 거의 5조 가까이 되는데 여기서 지금 PF가 대주주가 바뀌는 과정에서 뭔가 그 협상 조건이 좀 안 맞았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대주주 변경이 아직 안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리스크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PF가 지금 일시적으로 좀 중단이 돼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해상풍력에서 그 개발사라고 하는 어, 주체가 보통 보면 이 SPP 특수 목적 법인으로 보통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 구조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PF 대출 같은 경우에는 모기업의 재무제표나 기업 담보를 보고 실행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오직 이 서류상 이 페이퍼 컴퍼니인 SPB가 체결한 장기 전력 구매 계약, 그러니까 파워 펄처스 어그리먼트라고 하는 그 계약서 하나, 그리고 여기서 파생될 어떤 미래 현금 흐름의 안정성만 담보로 해가지고 자금이 조달되는 구조화 금융 기법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제 이 SPB의
스폰서가 자기 지분을 넣고 배당을 받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PF를 일으켜서 대주단한테 원리금을 상환하고, PPA 계약, 그러니까 실제로 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전력 판매 계약은 오프테이커랑 맺고, 단지를 피지컬 에셋인 단지를 시공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EPC 업체와 유지보수 업체와 맺고, 이렇게 크게 구조를 이렇게 나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목적 법인이 연계된 이런 시공계약이나 구매계약에 대한 어떤 리스크 분담 구조, 이런 구조들이 얼마나 견고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이 앞단에서 이루어지는 PF, 그러니까 자금 조달의 성패가 결정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국내 제도의 변화를 한번 보실 텐데요. 어, 보통 지금 현재까지도 그렇지만 RPS라고 하는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라는 게 있어서, 어, 특정 아이템 제품을 만들거나 전력을 소비하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로부터 만들어진 전기를 일정 부분 써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 경매 제도를 수행을 했었는데, 22년도에 공식적으로 이제 고정가격 경쟁 입찰이라고 하는 어떤 공식적인 제도가 형성이 되기 전까지는 이 RPS를 충족하기 위해서 발전 회사가 개발사하고 수의로 이렇게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금액이 들쭉날쭉이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RPS, 그리고 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확대, 정형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22년도부터 정부에서 고정가격 경쟁 입찰이라는 제도를 처음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2022년, 23년, 24년 연중 1회로 해가지고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계속 선정이 되었고요. 2025년에 한번 바뀝니다. 기존에는 민간 기업들이 주도하는 프로젝트에만 선정을 했었는데, 25년도부터는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팟이 따로 있고, 민간 기업 주도로 개발하는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팟이 따로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2025년도부터는 연 1회 수행하던 거를 연 2회 시행을 했고요. 2026년,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 고정가격 경쟁 입찰이 이미 공지가 됐고, 여기에 많은 개발사들이 지금 참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최종 결과는 6월 말에서 7월 정도 일단 나올 걸로 보여지고, 올해 하반기에도 해상풍력 고정가격 경쟁 입찰이 시행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들이 아까 제가 이 앞에서 잠깐 한번 말씀드렸던 그 고정 금액격인 SMP와 REC라고 하는 가중치를, 이제 인센티브를 매겨서 이제 가격을 결정을 하고 입찰에 뛰어든다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들과 이 RPS 제도라고 하는 것들이 2026년까지만 이제 유지가 되고, 내년부터는 이제 일몰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없어질 텐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우려사항이 많은 게, 아까 해상풍력에 대한 종류가 고정식과 부유식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정식과 부유식이 요구되는 어떤 기술의 정도나 설치되는 구역들이 다르고 수심이 다르고, 그에 따라서 발전한 전기를 송배전하는 길이들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 전체적인 카펙스가 고정식과 부유식이 서로서로 다를 텐데, 예, 이 사업들을 동일한 기준에서 평가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단순하게 최저가로만 선정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S&P하고 REC라고 하는 어떤 그 고정 가격과 인센티브를 결합을 해서 가중치를 줬었습니다. 고정식은 예를 들어서 뭐 가점을 100점을 가중치를 뭐 한 1.2를 줬다면, 부유식은 뭐 예컨대 2.0을 준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차등을 줬었는데, 이제는 아예 그런 게 없이 그냥 27년부터는 단순하게 가격만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주된 골자라서
지금 개발사들이 굉장히 좀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좀 법안을 다듬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보는 시각이, 이 제도가 일몰된다고 하는 요 관점이, 이 의견이, 정부에서 보는 시각과, 민간 개발사들이 보는 시각이 조금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이 자기네들이 조금 더 포멀라이즈하게 만든 이 제도적인 틀 안에서 사업자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비용 절감도 할 수 있고, 자국 산업 기여도 같은 어떤 비정형 그 팩터들까지 다 평가를 해서 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어떤 무한 경쟁 체제로 이렇게 좀 바꾸려고 하는데, 어, 이제 개발사들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가장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대로 수행이 될 수 있겠느냐, 과연 수익성을 맞출 업체가 얼마나 있겠느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그 직면한 리스크하고 풀어야 될 숙제들, 그리고 새로운 기회 요인들에 대해서 좀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왼쪽에 리스크란의 박스를 보시면 실제로 우리가 개발하면서 지금 맞닥뜨리게 되는 리스크 중에 하나가 이 복잡한 인허가 지연이고요. 그리고 전기를 생산했지만 실제 육상까지 이제 전기를 보낼 수 있는 그리드망이 현재로서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확대해야 된다라는 어떤 숙제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망 변목, 이 설치 선박이나 케이블 같은 핵심 자재, 그리고 여기에 지금 언급이 안 돼 있지만, 아까 마샬링 포트라고 하는 그 항만 인프라 시설들, 이런 것들이 지금 병목 현상으로 지금 많이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해결이 돼야 되고요. 정부도 이제 금리 같은 경우는 좀 별개입니다. 이제 이거는 사실 뭐 저희가 피지컬한 에셋이나 아니면 이런 제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풀어야 되는 숙제들인 반면에 금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뭐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뭐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이제 이런 금리 변동에 대한 리스크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부도 이제 이 요 위에 세 가지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해상풍력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도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 이제 여러 참여자들하고 요새는 그 횟수들이 점점 더 늘었는데 계속해서 산업 현장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사실 그런 문제를 이제 식별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지금은 뭐 유럽에서도 사실 이런 공급망에 대한 병목 현상이 생기고 전력망에 대한 포화 이슈도 생겨나고 이제 여러 사례들을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해상풍력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것부터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씩 지금 단계별로 조금 조금씩 해결해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이제 공감대가 좀 많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아까 해상풍력 특별법이나 인프라 확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이 공급망 중에서 WTIV나 인프라 시설, 그리고 조선 쪽에 대해서는, 이제 기존의 해운 쪽이나 조선 쪽, 항만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기회가 좀 창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SOB나 CTB, 유지보수 선박들을 건조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신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기회로 좀 창출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뭐 제작하는 업체에 있어서 배를 만드는 꼭 회사가 아니더라도 여기에 들어가는 부수적인 어떤 기자재들이나 아니면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성급 룰 이제 여러 가지 파생되는 그런 부분들이 산업으로 좀 많이 신규 산업으로 좀 창출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선박에 대한 어떤 금융 시장도 마찬가지로 좀 그 확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 금융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해상풍력에 대한 금융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기회들이 좀 형성이 될 수 있을까 좀 막연하긴 한데 뭐 일단 기존에 요 앞에 제가 국내 해상풍력에서
PF 사례들을 잠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인프라, 그러니까 기금을 활용을 한 어떤 그 인프라에 대한 펀드를 조성을 해서 투자를 할 수 있을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해양금융진흥공사라고 제가 적긴 했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담당할 수 있는, 이제 이제 해운이나 조선에 대한 어떤 프로젝트를 금융 지원하는 것처럼, 자, 이제 해양금융진흥공사나 그에 상응하는 어떤 기관들이, 모종의 역할을 좀 수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 여러 분야에 걸쳐가지고 사실 뭐 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이게 하나하나씩 사실 파고 들어가지고 깊게 설명을 드리면 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할애가 돼야 돼서, 오늘은 제가 여러 분야를 한번 건드려서 지금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상폭력에 대해서 좀 이해하실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뭐 터빈의 성능이 좋아서 발전 효율이 많이 나오면 무조건 좋다. 아니면 뭐 만들기만 잘하면 된다. 뭐 금융 조달만 잘하면 된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제조에 대한 서플라이 체인 그리고 금융, 정책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모두 맞물려서 돌아가는 하나의 큰 거대한 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지금은 저만 해상풍력 쪽에서 이제 종사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수업을 듣고 계시는 여러 청중분들께서도, 앞으로 좀 연관이 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부족하지만 지금 제가 오늘 발표드렸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그 세미나 수업에서 사실, 발표해준 거 훨씬 더 내용이 충실하고, 한 시간이 훌쩍 넘었는데도, 어,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 모르게 저도 굉장히 재밌게 됐어요. 여기 계신 감사합니다. 분들이, 몇 가지, 그 궁금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간이 늦었지만, 원래 같으면 이거 뭐 끝났어도 벌써 끝날 시간인데, 이렇게 끝내기에 너무 아깝고, 어, 그래서 저 Q&A 시간을 좀 갖도록 하고요. 제가 그 금액 부분이 사실 아까 금융 부분 하면서 금액 부분이 조금 언급이 되긴 했었는데, 제가 들으면서, 15메가와트 한 기당 금액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금융 금액하고 비교해 보니까요. 한 대체로 15기가와트 한 기당 한 1조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한 6천만 불에서 8천만 불 정도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윈드 터바인 하나 15메가와트짜리 하나 세우는데 케이프사이즈 한 척 건조하는 거하고 비용이 비슷한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아까 들었어요. 한 기당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한 기당 아까 금액을 보니까 1조가 아니라 천억, 네네네. 네, 한 기당 천억이고요. 내가 말을 잘못했네. 맞습니다. 네, 한 기당 천억 정도가 되고 그게 한 6천만 네, 불에서 8천만 불 정도라고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이제 금융한 거 네네네. 보니까. 네네. 그래서 6천만 불 정도면 그 캡사이즈 한 개, 한 척 건조하는 비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프로젝트가 그런 게 또 20개, 30개 이렇게 있는 거니까 한 번에 캡사이즈 한 20척, 30척 지어지는 정도의 금융 규모니까 사실 네, 굉장히 큰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윈티비 같은 경우도 그 설치선 대체로 조사를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인터넷에서 한 5억 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건조 비용이. 네, 그게 하루에 카펙스하고 오펙스 대충 우리 그 선박에서 하이어 베이스 개념으로 계산해 보니까 일당 한 12만 불 정도인데요. 일당 대충 그 정도 네, 나올 것 한 같아요. 3억이 좀 안 될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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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당 한 12만 불 정도 되는데 그런데
아주 러프한 계산이에요. 머릿속으로 한 계산이고. 네, 네, 그런데 12만 불 정도 되는데 그게 가동률이 50%라 그러면 그거는 매일 쓰는 게 아니잖아요. 설치할 때 맞습니다. 가서 하고 또 쉬었다가 또 다른 설치하는 데 가고 이렇게 만약에 연결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뭐 하루 비용이 한 20만 불 정도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거기다 장기적인 인플로이먼트 같은 게 이렇게 확정돼 있지도 않고 그래서 네, 투자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것 같고 제가 금액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투자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조금 가늠을 해야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런 프로젝트를 프로젝트 파이낸스로 한 번에 하는 게 과연 얼마나 대규모고 어려운 일인가 하는 거에 대한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아주 러프하게 계산해 봤고 그 다음에 한편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지금 선박 뭐 조각 투자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이 윈드 터바인도 단위화할 수 있는 자산이잖아요. 네, 하나하나당 조각 투자 프로젝트로 자금을 모아도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장기로 인플로이먼트가 정해져 있고 거의 소버린 리스크하고 리스크가 비슷하고 그 국가 신용 등급하고 비슷하잖아요. 사가는 데가 이제 한전이나 이런 데니까. 그러다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안정성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무슨 그 딱히 STO가 아니더라도 공모형 펀드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조각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 네, 혹시 아까 코멘트하거나 음, 네, 아까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제가 개인적으로 공감이 되는 게 투자에 있어서 이제 조각 투자나 이제 그런 형식으로 조금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이 투자에 대한 부분은 이제 조각 투자의 이제 형태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데 이제 수익 같은 개념으로 보면 지금 뭐 신안 쪽, 전남 신안 쪽이나 이쪽에 보면 풍력단지가 이제 개발 곧 할 그런 지역에 있어서 주민 음, 수용성을 위해서 이 단지에서 전기를 돌려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분은 돌려드릴게요라고 하는 저, 저, 그 이익을 공유하는 그런 모델들이 실제로 개발이 많이 돼 있습니다. 네, 음, 마찬가지로 투자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뭐 조각 투자가 됐던 뭐가 됐던 간에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계층에서 좀 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좀 많이 모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김호 교수가 여기에 그 질문으로 그 채팅창에 보면 몇 가지 남겨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한번 보시고 네네. 음, 지금 그 김호 교수님 계신가요? 계시는군요.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목포 신외항 지금 목포 신항 쪽에 그 해상풍력 그 마샬링 포트 그러니까 적재하거나 설치를 위한 그 별도의 공간이 조성이 된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부 전남 지역에서 수행되는 프로젝트들을 위해서 목포 신항의 일부 구역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을 위해서. 음, 그리고 영일 신항 같은 경우는 포항 쪽인데 여기는 지금 하나의 포텐셜한 후보지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고 실제로 개발을 하려고 많이 움직임이 있습니다. 음, 그런데 어, 이제 여기는 사실 조금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아까 제가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을 소개해드리면서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에 대한 그 프로젝트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동해안 음, 같은 경우에는 부유식을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어, 해운 쪽에 계시는 분들은 좀 익숙하시겠습니다만 브레이크 워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제 남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섬으로 많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런 이 파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감소를 시킬 수가 있는데 동해안은 그냥 오픈시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영일만 신항에서 적재만으로 기능을 활용한다라고 하면 뭐 수행이 될 수 있겠습니다.
뭐 이제 영일만에서 적재하고 나서 서해안까지 좀 멀지만 돌아서 갈 수는 있겠죠. 이제 신항이 많이 개발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 그런데 만약에 영일만 신항 같은 경우에는 인근 동해 지역의 구유식 해상 선풍력 단지가 앞으로 활성화가 된다. 그러면 적재뿐만 아니고 거기서 터빈까지 설치를 해서 가야 됩니다. 근데 터빈을 설치를 하려고 하면 수심이 일단은 깊어야 되고 파도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이 상당히 좀 그 캄해야 되는 그런 해역에서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동해안의 그 포항 쪽에 그 오픈시 그 엄청나게 그 파도가 많이 치고 막 이렇게 너울이 지는 그런 지역에서 인테그레이션을 하는 거는 아직까지 조금 풀어야 될 숙제로 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삼천포 쪽에도 뭐 언급을 하고 있고 태안이나 뭐 군산, 뭐 새만금 지역들 그런 쪽에 그 항만을 뭐 개발하고 뭐 조성을 하고 그런 좀 계획들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혹시 다른 분들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질문이나 코멘트나. 뭐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요. 그 질문할 분이 안 계시면 오늘 그 정진협 책임 그 발표해 준 거는 정말 어, 굉장히 귀한 발표고 이렇게 정리해서 한 번에 한 시간에 압축해서 이만큼을 듣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 워낙 그 일을 하면서 쌓인 내공이라 잘 정리해서 좋은 그 뭐 지식 나눔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그 한 시간 반이나 걸려서 어, 상당히 늦었는데 어, 오늘 발표해 주신 정진혁 책임에 대해서 그 박수 한번 크게 보내드리면서 오늘 그 포럼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